베일에 쌓인 비밀 왕국 가야. 가야 시대 고분이 발견된다는 것은 비밀의 열쇠를 찾은 것과 같다. 1600년 만에 거대한 문을 열어줄 고분이 열린다. 가야의 시작부터 멸망까지, 전기 가야부터 후기 가야까지를 아우르는 가야 고분. 그리고 새롭게 조명되는 가야의 실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 더욱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가야사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지난 7월 전북 장수군. 동촌리 가야 고분군 발굴 조사 현장. 2000년 정밀지표 조사 당시 고총 고분이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삼봉리와 동촌리에 가야 석광묘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의 지난 역사를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다시 한번 정밀지표 조사와 측량 조사를 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에 한 40기로 알려진 것이 그 배인 80귀 정도가 자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삼봉리 고분군의 발굴조사와 함께 이쪽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굴조사를 하게 된 1호분의 석곽 확인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성과에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쪽에 약간 이끼가 껴있는, 특히 그 중에서도 호남 지역 최초로 말발굽에 박은 편자가 출토돼 가야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봉돌 쌓으면서 그 이후에 대박이 없는 게 동시성이 방금 말씀하신 게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게 장수읍 동촌리 지역의 고분군 80여 기 가운데 지름 16m 안팎의 중대형 봉분 1기에서 말뼈와 함께 징이 박힌 편자 한 점이 나온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목 짧은 항아리와 목 긴 항아리, 그릇 받침 등의 토기류와 말제갈, 발걸이, 안장 가리개 등의 마구와 마구 장식, 그리고 칼, 낫, 도끼 등의 무기류가 함께 발견되기도 했다. 편자는 우리나라에서 그 출토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고구려의 그 태왕릉이라든지 몽천토성의 주거지, 그다음에 인근한 경남 산청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또 그게 말뼈와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뼈와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 쪽에 보면은 마한인들은 죽게 되면 소나 말을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소나 말을 부장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는 당시 소나 말을 장례용으로 썼다는 기록을 통해 순장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출토 유물을 토대로 보존 처리와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인골이 아닌 동물, 그 중에서도 말뼈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어느 부위의 뼈인지, 어느 정도 크기의 말이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말뼈가 지금 4개 소량의 뼈가 출토가 됐는데 위치는 약간 닮았어요. 3개는 같은 위치에서 한 뼈 시료만 다른 위치에서 발굴됐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이쪽에 이 뼈 부위가 어디인지 제일 좀 궁금했었는데 말뼈의 앞발 발목 부분 이 소량의 뼈는 이게 지금 갈비뼈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 정도 량의 동물뼈로 갈비뼈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로 볼 때는 대략 300kg 정도 되는 말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되는 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 가야 세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물은 삼봉리에서도 발굴되었다. 저희가 지금 확인된 고분들이 발굴 주사가 된 고분이 여기서부터 1기, 2기, 3기 저기 가장 높은 큰 형태의 고분은 아직 발굴 주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는 지난 2013년 6세기 무렵 가야가 축조한 대형 고분이 발굴되었는데 봉분지름 21m 안팎의 중대형급 무덤을 발굴 조사한 결과 무덤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마구류를 비롯한 많은 유물을 수습했다. 이 지역을 가지고 이제 가야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 발굴 주사를 통해서 나왔던 가야계 유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 유물의 실체들이 어떤 가야의 토기 양식들인가, 어떤 가야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유물들인가 많은 의견들이 현재까지는 분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출토된 유물의 양상은 현지에서 이 장수 지역만에서 나오는 독특한 형태의 유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대가야 계통이나 소가야 계통의 유물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백제계 유물들도 혼재되어서 출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촌리와 삼봉리, 전라도 장수 지역에서 가야 고분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분이 출토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야의 실제 세력 범위를 추측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일반적으로 전기와 후기를 통틀어 가야의 세력 범위는 경상도권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장수 지역 발굴로 인하여 전라도 지역까지 확장돼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백두대간 서쪽의 가야 세력 또는 금강 상륙의 지역의 가야 세력 아니면 진안고원 속 가야 세력 해도 그 가야 세력이 어디 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은 알기가 좀 어렵지요. 그런 가야의 세력의 존재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수군의 행정 지명을 근거로 해서 장수가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동안 가야의 세력 범위조차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가야사는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올바른 가야사에 대한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음에 삼국의 성립을 보면 고구려의 주몽이, 백제의 원조가, 신라의 혁거세가, 그리고 가야의 수로가 그러고 시작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가야는 쓰는 분량이 5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망하는 데까지 이미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직도 삼국의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우리 학생들의 생각은 이거 만들다가 만나라네 그런 인상을 갖기 쉽습니다. 고령의 대가야가 우리 역사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562년. 그러나 고대사에서 가야의 시간은 공백이 되었다. 한때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독립적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문화를 창조했던 나라 가야.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
가야 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삼국지가 편찬된 3세기 후반 무렵에는 가야국의 실체를 중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기 가야로 일컫는 김해 지역에 건국 신화가 전해진다. 한 가닥 자줏빛 녹군이 드리워 6개 둥군화를 내리니 5개는 여러 고을로 돌아가고 1개가 이 성 안에 남았다. 여섯 개 아래서는 각각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가락국의 왕이 된 김수로다. 6개의 가야 중 가장 먼저 세력을 키운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 수로왕은 즉위한 후 관직을 정비하고 도읍을 정하여 국가 기반을 확립했다. 6개의 알에서 수로가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6가야 중에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가야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가 우리 그 수로 왕릉이죠. 예, 그래서 김해의 대표적인 사적지고요. 수로왕께서는 아래서 탄광하셔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대가락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532년 동안 존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30년 더 지속이 된 게 고령의 대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기록을 보면 우리 수로왕께서는요,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오신 허황옥이라는 인도의 공주와 최초로 국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허황옥이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 와서 왕후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락국기에 따르면 본래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하늘의 뜻을 받아 김해 남쪽 해안까지 찾아왔다. 수로왕은 많은 신하들을 보내어 맞이한 뒤 왕후로 삼았다고 한다. 왕후는 태자를 비롯해서 10남 2녀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2명의 아들에게 본인의 성을 이어받게 한다. 그 아들이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된다. 허황후 설화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해석이 많다. 공주께서 인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저 쌍어 문양입니다. 고대 인도사에서는 물고기를 굉장히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처럼 여겼다 해서 신호상이라고도 하고 쌍어 문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인도 상징 문양 3가지는 쌍어문과 태양, 그리고 공주가 배에 싣고 왔다고 하는 파사석탑을 들 수 있다. 허황우릉 옆에는 구지봉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구지봉은 김수로왕 탄생설화의 중심지다. 수로왕을 기다리면서 가락 지역 사람들이 불렀던 구지가 내용이 새겨 있다. 구지봉은 우리 가락국의 시초를 알리는 아주 성지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옆에 지금 허황우릉이 존재하고 있는데 왕비께서는 15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김해 지형에서 북쪽에 높은 곳에 언덕 쪽에 능을 조성을 해달라고 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릉은 유언대로 조성되었다. 구지봉은 거북이 머리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왕비릉이 거북이의 몸에 해당하는 형세로 아주 성스러운 곳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가야사의 시작을 알리는 김수로왕과 허황후 설화. 이것은 단순히 가야의 건국 신화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설화에서 보듯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왕이 탄생을 하고 또 양성평등의 정신도 실현하신 분이고 또 다문화 가정의 그 원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야사는 가장 선진적인 어떤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경남 김해시 대성동. 김해는 전기가야, 즉 금관가야의 중심지였다. 지난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곳에는 1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금관가야 지배자들의 무덤이며 금관가야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13년 4세기 무렵 금관가야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대형 목광묘와 5세기 후반의 석광묘가 확인됐다. 광개토대왕 남정 이후에는 지배 세력이 해체돼 대형 무덤이 축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후기에 비해서 일단 재질이 나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봉분이 없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통나무라든지 판재를 가지고 네모난 상자처럼 짜가지고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제 나무가 다 썩어버리고 이게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안에 봉분 흙들이 다 지하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분이 없고 구조가 나무로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하에 땅을 파서 만들었다는 것, 나무를 갖고 상자처럼 짜서 만든 무덤 구조라는 것. 야트막한 고분이 원래 있었지만 지금은 봉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고대 일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나라 교토, 오사카 지역의 전방 후원분.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이곳에서만 출토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철, 그리고 이 철을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던 우수한 제철 기술 뭐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가 이제 바다와 내륙의 그 강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역 체계의 구축, 그 두 가지가 이제 특히 김해가 전기가야의 맹주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따르면 포상 8국이 연합하여 가야를 공격하자 신라가 이를 구원해준 사건이 209년에 일어났다고 한다. 마산 서쪽의 경남 해안지대에 분포하고 있었던 포상 8국이 연합하여 가야를 공격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포상 8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후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긴밀해진 사이 가야는 백제와 교역하기 시작한다. 4세기 후반 백제는 중국 남조 동진과의 교역에서 얻은 선진 물자를 가지고 한반도 서남해안과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교역로를 장악하여 신라를 견제할 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가야가 중개 역할을 한 것이다. 대성동 고분군에서 보이는 유적 규모와 외 계통 유물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것은 추후 신라와 가야가 충돌하게 되는 실마리가 된다. 여기가 중국 동북지방하고 일본 외지방, 그다음에 가야 내륙지방 여기를 연결하는 어떤 삼각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 사람들이 직접 와서 여기에 교역의 일부를 담당할 정도로 상당히 이 남해안에 인접해 있던 전기가야의 나라들은 국제 교류의 중심적인 그런 항구들로서 번창했던 나라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고구려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펼치지 못했고 백제는 대외적인 팽창을 하기 시작했다. 신라는 삼국 간의 국제 관계에 끼어들게 되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야 지역의 소국들은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된다. 금관가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곳, 부산 복천동 고분군.
무덤에서는 금강가야 토기부터 신라 토기가 발굴되어 신라와 가야의 관계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아라가야, 소가야 토기뿐 아니라 일본 토기도 출토되어 가야가 대내외 교류 흔적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4세기 복촌동 고문군의 무덤인 덧널무덤의 그 형태와 구조, 그리고 그곳에 부장된 각종 유물들, 예를 들면 손잡이 달린 화로 모양 그릇 받침이라든지 외절 구형 굽다리 접시, 다리 달린 고드님 항아리 등이 그런 토기 형태가 김해 대성동이라든지 양동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 창의 자루 끝에 꽂은 통영동기를 공유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복촌동 고문군의 세력이 금강가야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패권 다툼에서 백제가 대패하게 된다.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은 신라를 도와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와 가야를 토벌하면서 가야 지역은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해 등 중심 세력은 쇠락하고 전기 가야 연맹은 사실상 해체된다. 낙동강 동쪽 지역은 모두 신라의 수중에 들어가고 김해 가락국을 대표로 하는 전기 가야 연맹에 막을 내렸다. 전기 가야는 약화되었으나 내륙 산간 지역은 전쟁에 직접적인 화를 입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세력 기반을 착실히 성장시켜 나간다. 400년가량 세력을 유지하며 중국 세력의 근거지 역할을 해왔던 낙랑과 대방을 고구려가 정복하면서 한반도는 고구려와 백제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고구려와 백제에 가까운 쪽은 가야 문화권에서도 북쪽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북쪽 지역인 경북의 고령, 그리고 경남의 합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이런 후기 가야가 구성이 됩니다. 전기 가야를 우리가 1세기에서 한 3세기 정도, 후기 가야를 5세기에서 6세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죠. 가야라는 이름과 문화는 끊어지지 않고 고령 지방에서 다시 부흥한다. 초대형 고분이 발굴되었던 고령 지산동. 무덤의 지름이 30m 이상인 것이 수십 기이고 그보다 작은 것은 700여 기 이상 발굴되었다. 지산동 고분군의 높은 고분이 다량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곳의 국력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00여 개의 고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고분마다 이게 1년 번호를 다 붙여줬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큰 봉토를 가진 고총 고분이 아니고 그 내부에 나무로 만든 덧늘을 사용하는 그런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400년대 이후가 되면 커다란 돌방을 만들고 주변에 봉토를 올리는 고총 고분을 만드는 시기로 바뀌어집니다. 고총 고분 외에 지산동 고분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가야 고분에서 대체적으로 발견되는 순장 문화다. 무덤의 내부 구조를 보면 왕이 묻히는 돌방이 있고 왕이나 무덤의 주인공이 저승에 가서 사용해야 할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가 있다. 이 시기 신라 가야 지역에는 순장이 보편적인 문화였지만 어떤 형태로 순장이 이루어졌고 순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인 것이다. 왕의 저승 생활을 돕기 위한 순장자들의 무덤을 별도로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순장자들의 무덤을 별도로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들은 김해라든가 경주라든가 여타 지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대가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무덤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관가야는 가운데 주인공을 놓고 주변 좌우에 순장자를 배치했고, 아라가야는 주인공 발밑에 직교되게 순장자를 배치했다. 그리고 대가야는 순장자와 물품을 각각 따로따로 방을 만들어서 초대형의 무덤을 만들어냈다. 대가야는 가야 문화권에서 순장의 어떤 가장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야에서 이 순장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또 가야를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어떤 매장 관습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겠죠.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축조한 이들은 가야 지역 재통합을 주도한다. 이들은 원래 전기가야 연맹에서 그다지 세력이 크지 않았지만 5세기 후반에 들면서 대가야라는 이름으로 전기가야 연맹의 판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대가야가 후기가야의 맹주로 등장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고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낙동강과 가야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은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철기의 생산이 가능한 철산지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400년대 이후 고령 중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야 영역은 호남 동부 지역까지 미친다. 5세기 후반 고령 대가야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범위도 확대되는데, 내륙에 위치한 대가야의 중요한 교통로는 강이었다. 그러나 신라에 의해 낙동강이 막히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현재의 전라도 지역인 섬진강 유역. 이 과정에서 전라도의 동부 지역에서도 대가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전기가야에서 각각 도시국가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후기가야에서는 고령의 또는 합천의 이러한 그 대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서부 영남 지역으로 확산이 돼 나가서 심지어는 529년 단계까지 섬진강 하구의 하동 지역 또는 하동 지역을 넘어서 광양, 순천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가야 문화권의 문물들이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백제와 가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원, 장수 지역은 섬진강을 통해 남해로 나가 일본과 중국으로 가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곳이었다. 이 섬진강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5세기 중반에는 대가야가 운봉고원을 넘어 진출하였고, 6세기를 전후하여서는 백제와 대가야 간에 치열한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온 전북 동부의 소국들. 이들은 5세기 이후 가야 연맹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가 6세기에는 백제에 의해 정복되어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외와 교류하는 데 섬진강이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 지역 모두 내륙 교통의 허브, 즉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두 가지 점은 운동공원과 장순이 갖고 있는 두 지역만의 강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의 세력 범위는 당시 만들어진 악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룩 12곡에는 대가야 시대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12곡 중에서 10곡은 가야의 각 지방의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다. 경상도의 고령은 물론 전라도 여수, 광양, 남원, 장수 등의 지명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지역이 대가야 세력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음악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가야 여러 나라들의 국명을 공명으로 붙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대가야가 중심이 돼서 이런 각 국마다 한 곡씩 작곡을 하고 그 음악을 고령에서 한번 모였을 때 같이 연주를 하면서 일체감을 드높이자 하는, 오히려 음악이라는 게, 고대 음악이라는 게 그렇죠. 12곡은 백성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음악을 만들라는 가시황의 명에 따라 우룩이 만들어낸 것이다. 영역 국가로서의 통일을 지향한 대가야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룩 12곡인 셈이다. 서로 그 음이 다르니까 같이 통일하는 게 좋겠다. 뭐 말이 다르니까 통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지만 결국은 영역 국가로서의 통합을 지향하던 대가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황은 중국의 쟁에서 착안하여 가야곡의 얼이 담긴 독특하고 유일한 악기 가야금을 만들어냈다.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 또한 당시 가야가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음악을 통한 통치는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 가시황과 우룩이 음악을 통해 가야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역을 이루려고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야금은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라는 의미와 함께 대가야의 국가 통합이라는 화합과 개혁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은 가야금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좀 후비는 그런 게 있어요. 자연의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음악은 모르겠지만 가야금 하나만으로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세기 말 6세기 초 대가야는 섬진강 하구를 장악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영향권에 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운평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무덤과 유물은 모두 그 증거가 되었다. 특히 순천 운평리에서 대가야 고분과 유물이 발굴되었다는 것은 대가야의 세력범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서를 반박할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임나 사연 중의 하나인 순천 지역에서 가야계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가야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재지 우두머리면서 대가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는 그러한 무덤, 임나 사현 중의 하나인 가야의 4개 현 중의 하나인 사타의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게 중요성이 있죠. 발굴된 토기와 마구, 금 귀걸이 등은 모두 대가야 유물로 순천 지역이 대가야 영향권에 있었거나 정치적으로 연맹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전남 동부 지역, 이게 5세기 말경에 이쪽에 섬진강 하구를 대외 교역의 항구인 거점인 하동을 장악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어떤 영향권을 만드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보통 5세기 후반대, 5세기 말경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순천 운평리의 제지 토착의 우두머리와하고 굉장히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백제는 6세기 초 무령왕 때에 들어 남쪽의 지리산 방면으로 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백제의 남하와 대가야의 서쪽 진출이 부딪혀 대가야와 백제는 전라도 동부 지역을 두고 충돌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백제가 외에 조공하면서 임나 사연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여기에서 이 지역이 원래 임나, 즉 가야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호남 동부 지역이 510년대에 백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서 대가야가
뒤로 세력의 축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물이나 어떤 뭐 유구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유물은 뭐 아까 저쪽에 보이는 백제 토기들이 한 6세기 중력경에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의 변천이 어떤 정치색의 변천하고도 딱 매치가 되고 있고요. 6세기 들어 왕권을 회복한 백제는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대가야는 결국 남원 임실지방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하동지방까지 위협받게 된다. 대가야는 결국 하동은 지켜냈으나 외에 대한 무역 경쟁에서는 백제에 패배하고 만다. 그것은 후기가야 멸망의 씨앗이 된다. 그렇다면 왜 전기 금관가야와 후기 대가야는 가야 제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전후기에 꾸준히 강대국으로 존재했던 아라가야를 들기도 한다. 하만의 아라가야는 전기부터 그리고 후기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아라가야입니다.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마리산 고분군. 1500년 전 함안에 있던 아라가야의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이 밀집된 곳이다. 고대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배계층이 형성되었는지, 고대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사료다. 최근 2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발굴 조사를 통해 대형 고분의 전형과 토목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적 중에서도 최대급에 해당하는 마리산 고분군. 그간의 발굴 조사를 통해 200기 이상의 가야 시대 무덤과 8,000점 정도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금관가야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구덩이를 파서 목각을 설치하고 그 안에 관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덧널 무덤 양식인데, 이 시기에는 방을 깊게 만든 돌 덧널 무덤 양식으로 변화한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가야 때, 아라가야의 전성기 때 만들어진 봉토 무덤만 보입니다만은 실제 이 봉토가 깎여져 나가 있었던 아라가야의 전신인 안야국 시대의 무덤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로 한 500년, 또 550년 정도의 아라가야의 역사가 바로 이 고분군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마리산 고분군 26호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재 발굴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조사가 됩니까? 예, 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굴 조사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1911년부터 20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특히 20호분과 21호분 사이 구릉 상부에 있는 100호분은 5세기 후반에 축조된 아라가야 최고 수장층의 무덤으로 봉분의 지름은 18m에 달하며 석곽의 길이는 7.2m, 너비 1.5m, 깊이는 1.6m이다. 100호분과 101호분은 당시 아라가야인들의 응집된 첨단 토목 건축 기술의 결정체로서 가야의 여러 집단과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하만 마리산 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500년 전에 이 하만 지역에 있었던 아라가야라고 하는 독자적인 이런 정치체의 국가의 이제 그 최고 지배 계층의 무덤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고분군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하만 마리산 고분군의 이제 북쪽에 있는 그런 고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이 계속 이루어진 바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 해서는 이제 이쪽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고분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 발굴을 통해 고대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배층이 형성되었으며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 26호분의 이제 뚜껑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커다란 석곽을 만들고 그 석곽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돌을 12매 정도를 이제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지금 이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라는 사로국을 중심으로 백제는 마한 54국 중 하나였던 백제군이 통합시켰다. 가야는 변한 시기에 12나라 그리고 4세기 때 이후에 13개의 나라였는데 굳이 통합하지 않고도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갔다. (6세기) 초에는 고령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되면서 아라가야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각 나라의 크기가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다른 지역을 차지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독점적으로 다른 지역을 정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랜들은 교육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하는 필요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또 있죠. 그러나 6세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을 찾고 백제와 신라가 가야 지역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압박해오면서 아라가야는 대가야와 대결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갔다. 아라가야는 그 후로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백제, 신라, 외 등의 사신을 초빙하는 국제회의를 열고 이를 과시했다. 그 회의가 성공을 갖다 거두지 못하지만 아라가야가 가야의 외교적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런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백제에서 그 가야의 여러 나라들 지배층을 불러 모아서 사비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거든요. 2차례에 걸쳐서. 그 사비회의에 참가하는 주체의 핵심도 하만의 아라가야와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 같은 이런 세력들이거든요. 신라, 백제에 밀려 발굴도 연구도 더디게 진행된 가야. 그러나 한반도의 강력한 국가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는 듯 가야 고분군 3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하만 마리산 고분군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고분군은 실제로 가야 시기에 정기 가야의 맹주국이라고 하는 금강가야의 왕릉, 그리고 후기 가야의 맹주국이라고 하는 대가야와 아라가야의 왕릉들이기 때문에 가야 문화를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고분 유적이다. 특히 이 유적들이 훼손되지 않고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발굴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문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가치와 유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500년) 전 소멸한 가야국 문명을 보여줄 가야 고분군 3곳. 그동안 역사의 언저리에서 맴돌았던 가야사가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고대서로 엄연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연표를 보면 기원 전후로 한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같이 나라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고령의 대가야가 최종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는 게 562년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제가 불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불과 100년 뒤에 백제, 고구려까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한 500년, 600년 되는 시간은 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독립적인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문화를 창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앞에 600년이 중요한지 100년 먼저 망한 사실이 중요한지 우리 600년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기록되지 않은 520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역사. 삼국시대에 가야가 공존하고 있었다. 완성되지 않은 가야사. 이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역사다.